김정우 씨 올해 61입니다. 평생을 중소출판사 편집자로 살아왔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는 막내였지만 집안에서는 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큰형 김상호 씨는 지역 건설조합 이사장이었고 둘째 누나 김영숙 씨는 사립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두 분 다 지역에서는 꽤 알아주는 분들이었죠. 정우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책 고치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명절 자리에서도 집안 회의에서도 정우 씨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모든 결정을 내렸고 정우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 정우 씨를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우는 혼자 살아도 되잖니 걱정 안 해도 되는 애야. 처음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독립적이고 씩씩하다는 뜻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관심 없어도 되는 애. 신경 안 써도 되는 애. 명절 때마다 어머니는 형과 누나에게 용돈을 두둑이 챙겨주셨습니다. 애들 학원비 보태 쓰라. 며 봉투를 건네셨죠. 하지만 정우 씨에게는 그저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질문뿐이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새 차를 뽑으면 온 가족이 구경을 갔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10년 만에 중고차를 샀을 때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출판사 직원이 뭐가 안정적이냐 사서도 마찬가지고 둘이 만나면 평생 쪼들리며 살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둘 다 직장 다니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한둘이냐. 너 월급으로 애 키우고 집장만 하고 다 할 수 있겠니? 형이랑 누나 좀 봐라. 안정적인 사람들이랑 만나서 잘 사는 거. 그 후로 정우 씨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책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헌책방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책들을 모았죠. 출판사 동료들은 정우 씨를 좋아했습니다. 김 선배님은 정말 꼼꼼하세요. 이분 손 거치면 책이 달라져요. 후배들이 종종 이렇게 말했지만 정우 씨는 그저 쑥스럽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승진도 몇 번 했고 나름 인정받는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모임에 가면 여전히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형과 누나가 각자 자녀들의 대학 합격 소식을 자랑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손주들 정말 잘 컸다. 라고 하셨죠. 그때 정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회사에서 공로상 받았어요. 어머니는 잠깐 정우 씨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건 좋은데 언제 장가는 갈 거니? 정우 씨는 그날도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집안에서 늘 이렇게 작은 사람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외로움만이 원룸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도 교정 봐야 할 원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안경을 쓰고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이것만은 자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다듬는 일. 눈에 띄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 그게 바로 자신의 인생 같다고 정우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5의 나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형과 누나가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정우 씨는 그저 조문객들에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고인께서 참 복 많으셨어요. 자식들이 다들 훌륭하게 컸으니. 조문객들이 말했지만 정우 씨를 볼 때는 눈길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마도 결혼 안 한 막내라는 소문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3일장이 끝나고 형제들은 장례식장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김상우에게는 서울 마포구 소재 상가 건물 일체를 상속한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딸 김영숙에게는 경기도 양평 소재 전원주택과 인근 토지 500평을 상속한다. 누나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한테는 뭐가 남았을까? 혹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닐까?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셋째 아들 김정우에게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 별장 한 채를 상속한다.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창 별장이요? 그거 아직 있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등기부등본상 25년 전에 고인께서 매입하신 부동산입니다. 누나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거기 우리 어렸을 때 여름마다 가던 곳 아니에요? 그 오래된 집, 형이 말했습니다. 그 집이 아직도 있다니. 근데 거기 20년은 사람이 안 살았을 텐데. 관리는 되고 있었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관리비는 자동이체로 계속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관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창 별장.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과 삐걱거리는 마루가 생각났습니다. 형이 정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받긴 받았네. 어머니가 막내 생각을 안 하신 건 아니구만. 누나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오빠 솔직히 그 집 팔기는 힘들 거예요. 위치도 애매하고 너무 낡았잖아요. 철거하는데도 돈 들 텐데.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차라리 우리가 조금씩 보태서 정우한테 현금으로 정리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정우 씨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거기 가서 뭐 하게? 그냥 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 집을 주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형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그러고 싶으면 그래. 근데 기대는 하지 마. 거긴 진짜 아무것도 없을 거야. 장례식장을 나서며 정우 씨는 주차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각자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정우 삼촌 힘내요. 그래도 할머니가 뭔가는 남겨주셨잖아요. 누나의 딸이 지나가며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보다는 동정처럼 들렸습니다. 정우 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61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평창 별장이라. 정우 씨는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형에게는 수억 대 건물, 누나에게는 전원주택과 땅, 그리고 자신에게는 팔지도 못할 낡은 별장. 그게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대했던 방식과 정확히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그 집을 자신에게 남겼는지. 정우 씨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 당장 평창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흘 뒤 정우 씨는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시골길을 한참 달렸습니다. 포장도 제대로 안 된 좁은 길을 지나자 숲속에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별장은 생각보다 훨씬 낡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창문, 마당을 뒤덮은 잡초들. 20년은 좋게 사람이 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여기구나. 정우 씨는 차에서 내려 녹슨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탁자가 덮개에 덮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색이 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형,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그 속에서 자신은 늘 구석에 작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 집을 나한테 줬을까? 혼잣말을 하던 순간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금세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똑똑똑. 거실 한가운데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우 씨는 황급히 바닥에 놓인 양동이를 찾아 받쳤습니다. 아마 관리인이 놓아둔 것 같았습니다. 빗물이 계속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정우 씨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작은 방 2개, 그리고 다락방. 모두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하나가 빗물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물방울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우 씨가 서둘러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액자 뒤에서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지? 봉투는 노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앞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비 오는 날에만 열어보렴. 정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만. 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10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우에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정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정우 씨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편지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꽉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우 씨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친아들이 아니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흐릿한 숲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늘 나만 다르게 대하셨던 거구나. 이해가 되는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형과 누나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자신만 몰랐던 걸까?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집에 이 순간에 와야만 알 수 있었던 진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숨겨두셨던 걸까? 정우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이 떨렸습니다. 비는 밤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정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군데군데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울면서 쓰셨던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했구나. 너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란다. 너는 엄마 언니, 그러니까 내 이모의 아들이야. 엄마가 너를 낳은 게 아니라 키운 거란다. 정우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모의 아들?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엄마 언니, 그러니까 내 친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언니는 25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지. 내 친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셨어. 참 따뜻한 분이셨단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큰 사고가 났어. 언니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졌대. 둘 다 그 자리에서. 정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32살이었어. 상호는 6살, 영숙이는 4살이었지. 엄마도 애들 둘 키우기 바빴는데 갓난아기인 내가 고아원에 갈 순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너를 데려왔단다. 법적으로 입양 절차도 밟았어. 내 출생신고를 엄마 이름으로 다시 했지. 그때부터 넌 김정우가 됐어. 정우 씨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상호하고 영숙이한테는 말 안 했어. 애들이 어려서 이해 못할까봐. 그냥 동생이 생겼다고만 했지. 나중에 커서도 차마 말을 못했어. 너를 차별하려던 건 아니었어, 정우야. 정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너무 조심스러웠나 보다. 상호하고 영숙이한테는 친엄마니까 편하게 대했는데 너한테는 늘 조심스러웠어. 혹시 내가 상처받을까봐, 혹시 다르게 느낄까봐.
정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더 상처받았어요. 편지 속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 엄마가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그게 오히려 너를 멀게 만들었구나. 명절 때마다 너만 빼놓고 용돈 주고 너 혼자 외롭게 밥 먹게 하고. 미안하다, 정우야. 엄마가 너를 덜 사랑한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걱정했어. 친엄마가 아닌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알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어. 정우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반대하셨던 거예요? 제가 가족을 만들까 봐 두려우셨던 거예요? 편지에는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그 도서관 사서 참 좋은 분이었어. 엄마도 알았어. 너희 둘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데 엄마가 너무 겁이 났어. 내가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면 혼인신고하면서 호적을 정리하게 되잖니. 그러다가 혹시 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핑계를 댔어. 출판사가 불안정하다느니 사서도 마찬가지라느니.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겁이 나서 그랬던 거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 잘못이야. 내 인생을 엄마가 망쳤구나. 정우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움이, 무관심이, 거리감이. 그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이 별장은 내 친부모님이 신혼여행 왔던 곳이야. 엄마가 나중에 매입해서 그대로 보관했어. 내 친엄마 물건들도 다락에 있어. 엄마는 내게 큰형이나 영숙이만큼 많은 재산을 줄 수 없었어. 그건 엄마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니까 친자식들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집만큼은 너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뿌리가 있는 곳이니까. 미안하다, 정우야. 그리고 사랑한다. 평생 제대로 말 못했지만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우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이해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정우 씨의 울음과 섞였습니다. 61살이 되어서야 알게 된 진실. 평생을 김정우로 살았지만 진짜 자신은 누구였을까? 정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만 하얗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붉게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다가 소파에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정우 씨는 물로 얼굴을 씻고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서 말씀하셨던 지하 창고. 정우 씨는 부엌 한쪽에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니 제법 넓은 창고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유독 깨끗하게 관리된 금속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예금 증서, 토지 서류, 그리고 적금 통장 여러 개. 정우 씨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두 어머니 명의였지만 수익자란에는 김정우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금 증서의 날짜를 보니 20년 전부터 조금씩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하지만 통장이 15개나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매년 조금씩 만들어 두신 것이었습니다. 토지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 별장 부지가 실제로는 5,000평이나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인근 땅을 사모으셨던 겁니다. 서류를 보니 15년 전부터 한 해에 한두 필지씩 매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정우 씨 이름으로 명예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무 말씀 없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상자 제일 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작년이었습니다. 정우야, 이 돈은 엄마가 평생 너만을 위해 모은 거야. 상호하고 영숙이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어.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은 될 거야. 이 땅도 나중에 개발되면 제법 값어치가 있을 거야. 엄마는 겉으로는 너한테 차갑게 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내 걱정만 했단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까 밤마다 걱정했어. 상호한테는 상가 건물을 줬지만 사실 그건 상호가 사업 미천으로 대출받은 걸 엄마가 나중에 갚아준 거야. 영숙이 집도 마찬가지고. 둘 다 빚을 엄마한테 졌던 거란다. 하지만 너한테 준 이건 다르다. 이건 온전히 엄마가 너만을 위해 준비한 거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받아주겠니? 정우 씨는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우 씨는 창고를 나와 거실로 올라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산 아래로 펼쳐진 계곡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서툴렀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하셨던 겁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20년 동안 매달 조금씩 통장을 만들고 땅을 사모으고 이 집을 지키셨던 것. 형에게 준 건물이나 누나에게 준 주택은 실상 그들이 빌린 돈을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준 이것은 순수하게 어머니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금속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고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계산해 보니 통장과 예금 증서를 합치면 약 2억 5천 정도 되었습니다. 땅값까지 합치면 더 될 것 같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형이 받은 상가 건물이나 누나가 받은 전원주택에 비하면 적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빚을 갚아준 게 아니라 순수하게 모아서 준 것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집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낡은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부모님이 사랑을 나눴던 곳이고 양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우야, 평창집은 어때? 팔 거면 내가 부동산 알아볼까? 정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요, 형 저 이 집 지킬 거예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정우 씨는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청소할 곳도 많고 고칠 곳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자신의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준비해 주신 것들. 그게 비록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정우 씨는 금속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평창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 씨는 평소처럼 출판사에 출근하고 원고를 교정하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전화 너머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정우야,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형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 생겼어. 정우 씨는 형의 어조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나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올래? 영숙이도 부를게. 1시간 후 정우 씨는 형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도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형? 건설조합에서 감사가 나왔어.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횡령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어. 정우 씨는 놀라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횡령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내가 한 건 아니야. 전임 이사장이 해놓은 일인데 내가 이사장 되고 나서 발각된 거지. 근데 법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야. 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학교 재단 감사에 걸렸어. 학부모 후원금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누나도요? 응, 사실 나도 모르고 있던 일이야. 전임 교장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교장 되고 나서 터진 거지.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까지 열린대. 거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 잘 나가던 형제들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겁니다.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부탁이 있어. 정우 씨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필요해. 변호사 선임하고 보상금 처리하고 최소 3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 누나도 덧붙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후원금 반환하고 변호사 비용 내려면 최소 2억은 필요해. 두 사람은 정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준 상가 건물 사실 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 당장 팔아도 얼마 안 남아. 영숙이 집도 마찬가지고. 평창 땅은 어때? 내가 받은 거. 개발 예정지라던데 지금 팔면 꽤 될 거야. 정우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줘. 진짜 급해. 이러다 우리 인생 끝나. 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야, 형이 평생 너한테 잘못했던 거 안다. 늘 무시하고 관심도 안 주고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해. 내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부탁이야. 정우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던 형과 누나가 지금 자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필요하시네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들도 어머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비록 자신과 피는 안 섞였지만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겠다는 거야? 네, 하지만 제 방식으로 도울게요. 형과 누나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누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정말 고마워. 정우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것들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밤새 생각한 끝에 정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말해봐. 돈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울게요. 그리고 형과 누나도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무슨 뜻이야? 평창 집을 개조하려고 해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독서 쉼터로요. 형은 행정 경험으로 운영을 도와주시고 누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주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제가 일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평창 땅은 팔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 뿌리니까요. 형이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정우야, 내 뜻대로 하자. 정우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평창의 오래된 별장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는 어머니가 남겨준 통장 중 일부를 사용해 집을 수리했습니다. 새는 지붕을 고치고 깨진 창문을 교체하고 낡은 마루를 다시 깔았습니다. 큰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집의 본래 모습은 최대한 살리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만 손봤습니다. 거실에는 책장을 들여놓았습니다. 정우 씨가 평생 모았던 책들이 그 책장을 채웠습니다. 문학책, 역사책, 시집들.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오래된 탁자와 의자를 닦고 창가에는 화분을 놓았습니다. 형은 약속대로 도왔습니다. 지역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건설조합 일로 한동안 힘들었지만 다행히 횡령 혐의는 벗었습니다. 정우 씨가 변호사 비용 일부를 도운 덕분이었습니다. 정우야, 이런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이 동네 어르신들 갈 데가 마땅치 않거든. 형이 처음으로 정우 씨의 일에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누나도 변했습니다. 교육청 징계는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우 씨가 후원금 반환 비용을 일부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누나는 매주 평창에 내려와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책 읽어주기, 글쓰기 교실, 옛날 이야기 나누기. 평생 교육자로 살았던 누나에게 이 일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평생 너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누나가 어느 날 정우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엄마가 너를 진짜 많이 생각하셨나 봐. 나는 몰랐어.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독서 쉼터 그리운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형이 지었습니다. 여기가 엄마의 집이었고 또 우리가 그리워할 집이니까. 개관식은 조촐했습니다. 지역 어르신 몇 분과 동네 이장님 그리고 세 남매만 모였습니다. 정우 씨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집입니다. 이제 이곳이 여러분의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개관 후 한 달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지만 점점 10명,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고 할아버지들은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정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홀로 별장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형과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비를 피해온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여기 있었구나. 형이 우산을 털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데 왜 오셨어요? 그냥 내가 생각나서. 누나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나란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형이 정말 미안했다. 평생 너한테 무관심했어. 나도 그래, 정우야. 누나도 너를 동생으로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누나가 덧붙였습니다. 정우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근데 정우야, 너 혹시 엄마한테 뭐 들은 거 있어?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한테 유독 조심스러우셨던 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정우 씨는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 하지만 그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누나가 정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이제부터라도 우리 제대로 된 가족처럼 지내자.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자.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가족이란 게 뭔지.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섞여서도 아니었습니다. 늦게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책임지고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61살이 되어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루에 앉은 세 남매는 한참을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시간 속에서 늦게 도착했지만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61살이 되어서야 알게 된 어머니의 진심. 평생 차가운 줄로만 알았던 그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서툴렀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했고 그 조심스러움이 정우 씨에게는 무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은 통장들, 조금씩 사모은 땅, 그리고 평생 지켜온 별장. 그 모든 것이 어머니가 정우 씨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여서 가족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서 가족이 되는 걸까요? 정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늦게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책임지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도 가족 중에 늘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이 나만 차별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뒤에는 정우 씨 어머니처럼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혹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멀어진 마음들. 오늘 정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 오는 날 별장에서 발견한 편지 한 장이 정우 씨의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과의 오해를 풀었던 경험, 혹은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